안녕하십니까. 신인교대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에서 무려 500여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이 러시아 본토 아주 깊은 내륙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과연 이 미사일 누가 쐈는지, 이게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쏜 거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본토 공격을 빌미로 전면전을 선언할 수 있고 핵 보복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사안이 될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요. 러시아가 헤르손 전선에서 완전히 그냥 밀리고 있으니까 수공을 했습니다. 강 상류의 댐을 미사일 공격으로 터뜨려 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 하류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수몰시키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병력 부족으로 지금 바그너 그룹도 병력이 부족해서 각지 교도소를 다니면서 모병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신인교대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소강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병력은 전일 대비 200명 정도 추가 사살했고요. 전차 13대 격파, 장갑차 17대 격파, 차량 21대 격파, 야포 5문 격파, 전투기 4대 격추인데 이 전투기 중에 3대는 수호이 25 공격기, 또 한 대는 더 대형인 수호이 24 공격기, 4대 전부 헤르손 지역에서 격추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전과가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리만 쪽에서 방어하고 있는 러시아군을 아주 세게 두들기고 있고, 또 러시아군은 의외로 바흐무트, 그러니까 세베로도네츠크 남쪽의 바흐무트인데 거기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군을 향해서 공세를 펴고 있다라는 의외의 상황을 볼 수 있고요. 이런 전과를 바탕으로 주변 상황을 보겠습니다. 미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우크라이나에다가 에이테킴스 미사일 더 줘라 라고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것은 민주당뿐만 아니고 공화당까지 이렇게 초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달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도와줄 수 있는 미 정치권의 분위기는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알려드렸었죠. 푸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산트페테르부르크 의회 의원 일부가 있었죠. 그 사람들에게 당선 무효를 할 수 있는 형이 떨어졌는데, 그 형에 대해서 그 기초의원들이 판결 불복 저항 운동을 선언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독재다, 이래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과거 아주 정말로 독재이던 시절에, 또 공산사회주의 시절에 살던 그때 같으면 그런 줄 알고 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뭔지, 또 정의가 뭔지 알고 또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용납할 수 없죠. 저항 운동을 선언했는데 굉장히 악수를 둔 게 아닌가, 이게 정말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부쩍 듭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캐나다의 비무장 자원봉사자를 체포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외교 갈등이 비화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캐나다인인데 이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비무장 상태로 러시아군의 동향 이런 것들을 휴대전화로 알려줬답니다. 그걸 이제 러시아군이 적발을 해서 체포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싶고 러시아가 나쁘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이, 일반 국민이 이렇게 군사작전에 개입을 해서 도와주는 행위는 이 스파이 행위로 간주돼서 현장에서 사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서로 간에 조심해야 된다. 전투는 군인에게 맡겨야 된다 라고 이 캐나다인에게 알려주고 싶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도 혹시 이런 쪽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걸로 인해서 정말 큰 불행을 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키이우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미상의 차량이 돌진해서 들이받았답니다. 그래서 조사 중에 있다고 하는데 어떤 지령을 받았는지 아니면 우발적인 사고인지 봐야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러시아가 9월의 이 동부지역 하르키우 이 공세를 알고도 당했다라는 거예요. 8월 말부터 대규모적인 공세를 하는 것을 러시아군이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아낼 수 없었다. 왜냐? 우크라이나군이 지속적으로 러시아군의 탄약고를 계속 파괴를 시켰고, 그래서 러시아군의 전쟁 수행 능력을 말살시켜버렸고, 그리고 후방에서 들어오는
보급로를 차단했기 때문에 알고도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요. 러시아가 이놀레츠 강에서 수공을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다. 좀 이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수공으로 인해서 상류 일부 지역에 침수 피해가 보고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역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제5 분리 전차 예단이라는 부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전선에 투입되다가 깨지고 지금 러시아로 들어가서 재편성하고 있다는 부대인데 최근에 이제 모병 이렇게 해서 그 각 지역별로 이렇게 한 개 대대씩 모병해서 마구마구 끌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모병해서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전차 부대 나는 뭐 전차 부대 승무원으로 왔는데 지금 여기서 기초 훈련 받고 우크라이나로 간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못 가겠다라고 항명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거예요. 전쟁 같으면은 국가 총동원령 내렸기 때문에 지금 안 가? 그러면 니들은 뭐 군법회의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단지 직업인으로서 선택을 해서 왔는데 난 이 직업인으로서 이 일이 마음에 안 들어. 이제 의무상이 아니니까 의무복무가 아니니까 나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계약 해지해서 집으로 돌려보냈답니다. 이제 해고 조치를 한 거죠. 이 사람들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가면 죽으니까요. 자, 그리고 러시아가 일선 전장에서도 전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꾀병 환자가 급증했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전투부대에서 저는 아파서 못 나가겠어요 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별로 안 아픈데 병원으로 후송돼야 되겠다고 주장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병원으로 후송되고 나면 전투 안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꾀병 환자를 잘 가려내라 하다 보니까 진짜 환자들도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심한 뇌진탕 환자가 있었는데 지금 보고된 내용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심한 뇌진탕 환자가 있었는데 뇌진탕은 외상으로 뭐 딱히 보이지 않으니까 야 너 왜 꾀병해 하고 돌려보냈는데 죽어버렸답니다. 그런 지금 피해도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 지역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장비들을 노획을 했죠. 그 중에서 이런 게 있네요. 러시아의 전략통신 제머인 R934 BMV라는 건데 궤도 차량에 거대한 안테나가 달린 건데 이게 이제 UHF 대역의 아주 광대역 통신 제머랍니다. 그걸 노획했다. 이런 걸 원형 그대로 그냥 놔두고 간다. 참 희한합니다. 이런 것 정도는 파괴시키고 자기들이 그 장비를 가지고 온전히 후퇴를 할 수 없으면 파괴시키고 가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놔두고 간다. 정말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 러시아가 도네츠크와 자포리자 방어선을 재조정하고 강화시키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내줄 거 내주고 그리고 뭔가 좀 강화하는 그렇게 너무 전선을 길게 하는 이런 것보다는 좀 내줄 거 내주면서 강화하는 이쪽으로 조정 중이다. 라는 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전선 상황을 바탕으로 주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극심한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가 전국 각지의 교도소에서 병력을 끌어모아 죄수 부대를 만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푸틴의 요리사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전국 교도소를 돌며 직접 모병 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최측근 수하 중 한 명으로 일명 푸틴의 요리사라 불리는 예브게니 프리고진 콩코드 그룹 회장이 전국 각지의 교도소를 돌며 죄수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러시아 현지 오신트 소식통이 9월 15일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교도소 수감자들을 모아놓고 모집 연설을 하는 프리고진 회장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영상을 게재한 인물은 바그너 그룹의 수장이 교도소를 돌며 죄수들을 모으고 있다 라며 해당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수감자들 앞에서 바그너 그룹 입대를 독려하는 프리고진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영광스러운 이번 임무에 참여하는 모든 죄수들은 임무가 끝나고 살아서 돌아오면 모든 죄를 사면받고 큰 돈을 받을 수 있다 라며 재소자들에게 바그너 그룹에 입대하라고 호소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촬영한 교도관은 프리고진은 죄수들에게 나는 당신을 산채로 데려가겠지만 반드시 살아서 돌려보내줄 것이라고는 장담 못한다 라고 말했다 라며 그는 연설을 하고 5분간 고민할 시간을 준 뒤 입대를 지원한 죄수들을 데리고 다음 교도소로 향했다 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러시아 이 같은 죄수 모병은 지난 5월부터 각지에서 보고된 바 있었는데요. 프리고진이 직접 교도소들을 돌며 모병을 하는 것은 러시아군에 비해 비교적 병력 여유가 있던 바그너 그룹의 상황이 얼마나 악화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과거 소련 시절에도 죄수들을 모아 형벌대대를 만들어 전선의 대포밥으로 활용했던 전례가 있었는데요. 형벌대대의 역사를 교과서로 배운 러시아 재소자들, 과연 프리고진이 내민 죽음의 초대에 얼마나 응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교도소 교도관이 촬영한 동영상 캡처한 거예요. 여기 지금 그 배경은 교도소고요. 여기 지금 죄수들이 이렇게 쭉 원형으로 서 있고, 이거 이제 노란 딱지 붙이니까 제가 이렇게 저희 편집실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다리 보이는 이 사람이 프리고진 회장인데, 푸틴의 요리사라는 별칭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로 치면 출장 뷔페 하는 뭐 그런 이 큰 회사를 운영을 하던 사람이 푸틴 눈에 들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이제 그 핵심 측근이 되었고, 바그너 그룹을 총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올부터 교도소에서 죄수들을 지금 모으기도 했는데, 이제는 뭐 더 이상 올 사람도 없으니까 이제 유명인사니까 직접 가서 야, 내가 니들 죄 다 사하게 해줘, 그러니까 와 라고 하면서 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나는 당신들을 산채로 데려가겠지만 반드시 니들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보장 못한다. 그러나 살아서 돌아오면 죄는 다 사해준다. 그리고 큰 돈만 줄 거야. 살아서 돌아와야 돈 준다 이거죠. 그래서 과거 소련도 그랬죠. 2차 대전 때 살아서 돌아오면 10번의 출격을 다 살아서 돌아오면 그 마지막 10번째 전투를 마치고 나면 사면해준다 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 9번째, 10번째는 시뢰 제거 임무 이런 거 지켰죠. 그래서 다 죽게끔 만들었죠. 그런 상황인데, 바그너 그룹은 월급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병력이 여유로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바그너 그룹도 이렇게 죄수들을 대상으로 데리고 모병을 하러 다닌다. 그러면 정규군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러시아의 어려운 상황 알아봤고, 이렇게 어려운 러시아가 정말 뭐 자기네들이 무슨 을지문덕 장군이야 된 듯이, 아니면 삼국지의 역사 속에서 관우가 그 조인 그리고 이 위나라 군대를 격파하기 위해서 수공을 했던 그 번성 공격전이 있었죠. 그런 사례를 자기네들도 한번 해보겠다는 것인지 댐을 터뜨려서 수공을 가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러시아군이 헤르손 지역의 우크라이나군 진격을 지연시킬 요량으로 이놀레츠강의 여러 댐과 제방에 대량의 미사일 공격을 가해 수공을 시도했다는 소식입니다. 3월 초 키우 방어전에서 있었던 우크라이나군의 수공을 따라한 모양인데, 어설퍼도 이렇게 어설플 수가 없다는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현지 시각 9월 14일 다량의 다련장 로켓과 순항미사일을 동원해 헤르손주 이놀레츠강 일대의 여러 댐과 제방, 수문을 동시에 공격했으며, 이로 인해 헤르손주 일부 민간인 거주구역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9월 15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군의 헤르손 공세를 저지하기 위한 수공 차원에서 실시되었는데요. 러시아는 지난 3월 14일께 우크라이나가 헤르손 방어전 당시 부차와 이르핀 인근에서 실시한 수공이 자신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던 점에 착안해 이번 공격을 저질렀습니다. 13일 야간부터 이놀레츠강 주요 댐과 제방, 수문에 동시다발적으로 가해진 공격으로 드니프로 페트롭스카주와 헤르손주 북부 등 이놀레츠강 상류 지역의 일부 도시들이 부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러시아군은 강 상류의 여러 댐과 저수지 제방을 동시에 파괴하면 엄청난 양의 강물이 강 중류와 하류 인근에서 수경 중인 우크라이나군을 쓸어버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번 공격을 감행한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러시아군의 수공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위력은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의 수공 의도를 사전에 파악했고 주요 댐과 제방 일대에 공병 부대와 민간 건설업체들을 대기시켰는데요. 이들은 댐이 공격받자마자 곧바로 복구 작업에 나서는 한편으로 물의 방향을 여러 갈래로 분산시켜 상류 일부 지역의 평야지대로 대부분 물이 빠져나가도록 조치했습니다. 덕분에 이놀레츠강 하류의 우크라이나군 수경지 인근의 강 수심은 가장 높이 상승한 곳이 불과 13cm 정도로 보고될 만큼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이놀레츠강의 형태나 공격 대상과의 거리도 고려하지 않고 강 상류 지역에 대량의 미사일을 낭비한 러시아군의 머리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니냐라며 조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분노와 항전 의지만 더 키운 꼴이 됐는데요.
가뜩이나 미사일 재고도 떨어져 나가는데 값비싼 순항 미사일들을 허망하게 날린 러시아를 보면서 도대체 어떤 바보가 이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자, 정말 뭐 자기네들이 을지문덕 장군이냐? 아니면 관우냐? 무슨 수공입니까? 부차 이르핀에서 저수지를 터뜨려 가지고 수공을 가해서 러시아군 진격을 늦췄던 적이 있죠. 바로 전쟁 초기에. 그걸 이제 기억해서인지 보겠는데요. 지금 여기 그리프리 쪽 있는 이 댐인데 여기 댐으로 인해서 굉장히 물이 많이 모여 있고 이 댐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이 드네프르 강은 아니고 이눌레츠 강이라는 작은 강인데 상대적으로 작은 강인데 이게 이제 헤르손까지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류 지역을 때렸는데 순항미사일 KH-101 같은 아주 장거리 값비싼 순항미사일을 대량으로 쏴가지고 이 댐, 수문 이런 걸 이제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물이 쫙 내려가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우크라이나군이 이걸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 최상층부에 스파이가 있든지 아니면은 우크라이나군의 감청 능력이 대단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미리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걸 복구할 부대들을 미리 다 배치해 놓고 또 이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다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이 전체적인 지도로 봤을 때 흑해가 있고 크림반도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그리피리 이 지역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 지역까지 지금 헤르손 북쪽에 우크라이나군이 진을 치고 있겠죠. 여기까지 이제 물을 쫙 보내겠다라는 건데 자, 여기 사진을 확대해 드릴 텐데 이 강 한번 보십시오. 꼬불꼬불 하죠. 그래서 이 댐에서부터 헤르손 북쪽 지역 즉 우크라이나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까지 직선거리로 110km. 그러면 이렇게 꼬불꼬불한데 이거 쭉 펴면 한 400-500km 되지 않겠습니까? 직선거리가 110km인데 정말 꼬불꼬불해도 너무나 꼬불꼬불하죠. 그래서 이거 다 펴면 저는 뭐 400-500km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이 물이 이 하류까지 제대로 다 갈 것이다 라고 상상하라고 저 위에 있는 댐을 깼다라는 게 정말 놀랍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낙동강으로 치면 또는 한강으로 치면 인천을 공격하기 위해서 완전히 최상류 화천이나 이런 데서 터트린 것보다 더 멀리에서 지금 터트린 거가 되는데 문제는 이걸 미리 알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상류 지역에서 제방을 여기저기 터트려 버린 겁니다. 그럼 물이 이제 평원 지역으로 그냥 흘러나가 버리죠. 그렇게 해서 물기를 빼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지역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비도 한번 왔는데 그 다음날 물이 내려갔는데 한 13cm 올라갔다는 겁니다. 수위가.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죠.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걸 어마어마하게 비싼 장거리 스텔스 순항미사일 대량으로 쏴가지고 한마디로 삽질한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미리 알고 있었고 이런 식으로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즉각 공병부대와 민간 건설업자들이 이런 식으로 대기하고 있던 업자들이 확 와가지고 임시 수문을 이렇게 만들어서 신속하게 복구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상류 지역에 이렇게 도시가 주거 지역에 이런 식으로 약간 물이 좀 들어차고 이런 그 피해를 입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은 기분만 나쁘죠. 러시아 저것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네 라는 항전 의지만 불태우는 을지문덕 장군을 흉내내려 하다가 완전히 큰일 나게 되어버린 이런 러시아군의 삽질 알려드렸고요. 러시아 내륙에 아까 말씀드린 그 KH-101 아주 비싼 그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보겠습니다. 도네츠크 전선에서 무려 50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러시아 코카서스 지역 한복판에 미사일이 떨어져 러시아 주민들이 혼비백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전쟁과는 관련 없어 보이는 후방 깊숙한 지역에 미사일이 떨어진 것도 놀랍지만 이 미사일을 누가 쐈는지가 드러나며 러시아인들이 더 큰 충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 코카서스 지방 스타브로폴 변경주의 한 시골 마을에 미사일이 떨어져 주민들이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러시아 비상사태부가 현장을 통제하고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이 9월 15일 리포트했습니다. 사건은 현지 시각으로 9월 15일 이른 아침 스타브로폴 변경주의 스타브로폴시 외곽에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나타나며 시작됐는데요. 이 비행체는 곧 불길에 휩싸이며 시외곽 평원지대에 떨어져 폭발했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진 지역은 도네츠크 최전선에서 직선거리로 약 490km 떨어진 곳이었는데요. 이 지역은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그 어떤 미사일로도 공격할 수 없는 거리에 위치한 곳이어서 이번 전쟁 기간 내내 평온했던 곳이었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져 폭발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러시아 비상사태부는 즉각 대응팀을 현장에 출동시켜 미사일의 정체를 파악했는데요. 이 미사일은 놀랍게도 러시아 공군이 발사한 KH-101 공대지 순항미사일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실전에 배치된 장거리 공대지 스텔스 순항미사일인 KH-101은 최대 2800km의 사거리를 갖는 대형 미사일인데요. 450kg의 고폭 탄두를 탑재하거나 250kton의 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현재 러시아군 전략폭격기의 핵심 장거리 타격 무기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들은 이 미사일이 카스피해 상공에서 투폴레프 95 MS 폭격기에 의해 발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요격을 피하기 위해 카스피해 상공에서 KH-101을 발사해 저공 비행시키는 방식으로 미콜라이우와 오데사 일대를 공격하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이 떨어진 스타브로폴은 인구 약 40만 명의 중소도시로 미사일이 조금 더 날아갔으면 이른 아침 시간대에 민간인 거주구역에 떨어질 뻔 했는데요. 러시아 이제 카스피해에서 조차도 마음 놓고 미사일 쏘기도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떤 분은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거 차라리 우크라이나가 쐈으면 어땠을까? 좀 화끈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요. 러시아가 쏜 겁니다. 그게 중간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러시아가 왜 이렇게 미사일을 여기서 쏘냐? 자, 여기 지도가 있죠. 이 카스피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흑해입니다. 이제 이 지역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흑해 지역으로 나가서 폭격기에서 이 순항미사일 쏘면 이 지역에 활동하는 나토 그리고 미국의 조기 경보기가 다 봅니다. 그래서 경보를 해주죠. 그러니까 요격 장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 경보기, 나토와 미국의 조기 경보기 눈에 안 띄기 위해서 아주 멀리서 이 카스피해 상공에서 미사일 쏘는 겁니다. 어차피 사거리가 한 2,800km 되니까 여기서 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데사나 뭐 미콜라이우 이런 데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술을 취해 오다가 문제는 이렇게 중간에 가다가 여기 똑 떨어져 버렸다라는 건데, 자, 이게 이제 미사일 잔해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크라이나군이 쐈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보복, 그리고 뭐 여기는 전쟁과 아무 관계 없는 곳인데,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거의 뭐 정치적 부담을 적게 하면서 전면전을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뻔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러시아군 자기네들 미사일이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스텔스 순항미사일인데 투폴레프 95 베어 전략폭격기, 그리고 투폴레프 160 블랙잭 전략폭격기, 이런 데서 쏘는 이런 스텔스 순항미사일이에요. 오죽 미사일이 형편없었으면 또 이것도 생산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새 건데 이게 날아가다 중간에 떨어지겠습니까? 이제는 뭐 자기네들 민가에 떨어질까봐 카스피해 상공에서도 쏘기 힘들어지면 이제 흑해로 가야 되는데, 흑해로 가면 미군 조기 경보기 정찰기가 다 보죠. 이제 이렇게도 저렇게도 부담스러운 러시아군, 참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